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사 시험을 앞두고 역사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교과서를 보면서 한 번씩 이렇게 찍어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꼭 이 영상을 시청을 해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으니까 집중하고 잘 듣기 바랍니다. 교과서는 100쪽입니다. 자, 100쪽에서는 우리가 먼저 큰 제목을 한번 볼까요? 큰 제목을 보게 되면 뭐라고 써있지? 그쵸, 북방민족과 송이성장하다라고 나와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북방민족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쵸, 거란, 그리고 여진, 그리고 몽골이 있을 거야. 거란이 세운 요나라가 있고 여진이 세운 금나라, 몽골이 세운 원나라가 있죠. 이 북반민족과 송나라가 중국 본토를 두고 이제 격돌하게 되는데, 자, 이 시기에는 자 누가 계속해서 우세했다? 그렇죠. 북반민족이 우세한 시기였습니다. 자, 밑에 세 번째 줄 볼까요? 11세기에서 13세기 전반까지는 북반민족이 우월한 문서력을 바탕으로 송을 압박하였다라고 나와 있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거란과 여진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먼저 거란을 보도록 합시다. 자, 거란의 누구? 그렇죠. 야오라 보기가 부족을 통일하고 세운 나라가 바로 뭐였다? 요나라였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거란에서는 이 거란의 특징, 힌트가 바로 뭡니까? 그렇죠. 남쪽의 농경지대인 어디를 드디어 획득을 했다? 그렇죠. 연운 16주를 차지했다는 게 힌트가 되겠죠? 교과서 왼쪽에 있는 지도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뭐라고 표시되어 있어? 연운 16주라고 나와 있죠? 자, 요나라와 송나라의 갈등 과정 속에서 요나라가 남쪽의 농경지대 연은 16주를 획득을 했다.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는 여진으로 가봅시다. 자, 요의 지배를 받고 있던 여진족은 언제 12세기 초에 누가? 아구다가 부족을 통일하고 세운 나라가 바로 어디였어? 금나라였죠. 자, 금은 누구와 연합을 합니까? 그쵸. 송나라와 연합을 하여 자신들을 괴롭혔던 요를 멸망시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이어서 송나라도 공격을 하게 되고 송나라의 수도였던 어디를 카이펑을 함락을 하고 그쵸, 화북 지방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와 관련된 지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볼까요? 교과서 101쪽으로 갑시다. 101쪽에 보게 되면 자, 지도를 볼까? 그쵸. 여기서 요나라와 금나라를 구별할 수 있는 힌트가 바로 뭐예요? 그쵸. 금나라가 이제 화북 지방, 이 화북 지방을 차지했다는 거죠. 기존의 요나라 같은 경우는 자, 살짝 연은 16주를 획득한 데 그쳤다고 하면은 금나라 같은 경우는 아예 화북 지방을 차지를 해서 송나라가 남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죠. 또한 송나라가 이제는 무슨 송이라고 부릅니까? 그렇죠. 남쪽으로 내려간 송나라에서 남송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오른쪽에 송나라를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송나라를 건국한 사람이 누구다? 그렇죠. 조광윤이다. 자, 조광훈은 어디를 수도로 카이펑을 수도로 세운 나라가 바로 송나라였습니다. 자, 당나라 말기 절투사들의 이런 여러 혼란 속에서 그거를 이겨내고서 이제 통일한 게 바로 조광윤이었죠. 절도사 출신이었던 조광윤의 무서움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광윤이 실시했던 정책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절도사의 권한을 빼앗았다. 빼앗고 누구를 우대를 해? 그렇죠. 문신을 우대하는 무슨 정책? 문치주의 정책을 펼쳤다는 거 꼭 기억해둘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죠. 과거제를 개혁을 하였다. 과거제를 개혁하였다. 세 번째, 재산권을 축소하여 뭘 강화시킵니까? 황제권을 강화했다는 거였죠. 자, 조광윤과 관련해가지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 뭐였어? 저 칼평을 수도로 송을 세웠고, 그 다음에 절도사의 권한을 빼앗았고, 문신을 우대하는 문치주의 정책 실시, 과거제를 개혁하고, 재산권을 축소하였다. 이 모든 게 다 무엇을 위해서였다? 그쵸?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뒤로 가볼까요? 자, 교과서 102쪽으로 가봅시다. 자, 102쪽에서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자, 송나라 시대의 경제가 발전하게 되는데 그 경제 발전 과정 속에서 등장한 그쵸? 세계 최초의 지폐죠? 이게 바로 뭐였습니까? 그쵸? 교자라고 불렸습니다. 교자, 세계 최초의 지폐. 자, 오른쪽에는 뭐라고 쓰는지 볼까? 자, 각지의 도시와 시장에 들어섰다. 동전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교자 등 모두 출현하여 그쵸? 지폐도 출현하여 화폐 경제가 크게 발달하게 됩니다. 어느 시기에? 송나라 시기에. 그 등장했던 지폐, 세계 최초의 지폐가 뭐였다? 다시 한번 뭐라고? 교자라고 불렸습니다. 교자, 송나라 시대 지폐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교과서 103쪽입니다. 103쪽에서는 우리가 송나라 시대의 사회계층이 누가 있는지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죠. 송나라 때 조광윤이 과거제를 개혁한다 그랬죠? 자, 과거제를 개혁하게 되고, 자, 다시 교과서를 가보게 되면은, 미안합니다. 다시. 과거제를 개혁을 했어. 그렇죠? 다시 과거제를 개혁을 하고 유교적 소양을 갖춘 누가 등장을 하게 된다?
그쵸? 사대부가 사회의 지배층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송나라 때. 그 사대부가 공부했던 학문이 바로 뭡니까? 그쵸? 인간과 우주 만물의 본질을 탐구하는 성리학이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송나라 때 지배계층을 등장했던 게 바로 누구? 사대부였고, 사대부가 공부했던 학문이 바로 뭐? 성리학이었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송나라 시기에 여러 발명품이 발명됩니다. 자, 화약, 나침반, 활판, 인쇄술. 자, 이거를 이제 체륜의 제지법과 더불어서 우리가 뭐라 부른다? 중국의 4대 발명품이라고 불린다 그랬죠? 자, 기억하세요. 자, 화약, 나침반, 그리고 활판, 인쇄술. 체륜의 제지법과 더불어서 4대 발명품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중에 세 가지가 바로 송나라 때 발명됐다는 거죠. 그만큼 송나라 때 사회의 발전이 어마어마하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면 알 수가 있네요. 자, 뒤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 몽골입니다. 자, 유라시아에 걸친 대제국 건설하다. 자, 먼저 지도를 볼 필요가 있겠죠? 아까 송나라 때 이제 뭐가 있었어요? 요나라와의 격돌, 금나라와의 격돌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원나라의 격돌이다. 자, 근데 원나라 시기의 지도에서 특징이라고 하면 뭐냐? 송나라가 없어졌죠? 자, 금나라 때는 그래도 남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밑으로 내려가서 있었는데 원나라 때가 되면 아예 남송이 사라졌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특징이 있죠? 원나라는 뭡니까? 그렇죠? 북반민족 최초로 중국 전역을 지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 시작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태무친이었죠. 자, 칭기즈칸으로 추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칭기즈칸은 활발한 정복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복 전쟁 끝에 엄청나게 넓은 영역을 확보할 수 있게 됐었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가져야 될 의문점, 어떻게 몽골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 그렇죠? 첫 번째로는 천우제로 편성된 강력한 기마군단의 군사력이었고, 두 번째로는 교역망의 안정과 확대를 원하던 이슬람 상인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대제 건설할 수 있었다는 거였죠. 자, 기억합시다. 천우제로 편성된 강력한 기마군단.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의 상인들의 여러 가지 정보 제공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됐다라는 것이겠죠. 미안합니다. 다시 왔네. 자, 밑줄 쳐볼게요. 다시 천호제로 편성된 강력한 기마군단의 군사력 그리고 이슬람 상인들이 군수물자를 비롯한 정보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그렇게 짧은 기간에 대제국 건설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른쪽 가봅시다. 자, 원의 중국 지배에 관련해가지고 이번엔 칭기즈칸의 손자 누가 등장을 합니까? 그렇죠. 손자 쿠빌라이가 등장을 하죠.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후코를 원으로 삼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여기서 말하지만 칭기즈칸이 원나라를 세운 게 아니야. 칭기즈칸은 넓은 영역을 확보를 했었던 거고 그 영역을 확보한 그 기반 안에 손자였던 쿠빌라이가 이제 원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원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지배 정책을 펼쳤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몽골 제휴주의를 내세웠다는 거였죠. 몽골 제휴주의를 내세워서 밑에 보게 되면은 이거를 꼭 기억하라 그랬었죠. 자, 꼭 원의 사회 구성. 자, 이거를 꼭 별표치고 기억해 둡시다. 자, 맨 꼭대기에는 누가 존재했습니까? 그쵸. 몽골인이 지배계층을 있었고, 그 다음에는 주로 재정을 담당했던 생목인들이 있습니다. 눈 색깔이 달랐던, 몽골이 제국 건설하는 데 도움을 줬었던 이슬람 상인들이나 아니면 유럽 사람들, 생목인이라는 이름을 하에 원의 지배계층으로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밑에 있게 되는 한인과 남인, 이들은 뭡니까? 피지배계층이었죠. 한족 출신이고 끝까지 몽골에 저항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배계층으로 올라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둡시다. 자, 뒤로 넘어갈까요? 동서교류의 확대입니다. 동서교류의 확대 과정 속에서 동양의 신비를 알리게 되는 게 바로 뭡니까? 그렇죠. 생목인으로서 원나라에서 관료로서 근무했었던 마르코 폴로가 펴낸 동방견문록이었습니다. 자, 동방견문록의 내용은 뭡니까? 그렇죠. 여기도 나와있죠. 이탈리아 베네 출신의 마르코 폴로가 원나라에서 생목인 관료로 근무하면서 17년간 중국 각지를 여행하였답니다. 그리고 그가 보고 들은 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책이 바로 뭐다? 동방견문록이다. 이 동방견문록이 유럽에서 편해지게 되고 이것 때문에 유럽인들이 엄청난 호기심을 갖게 되는 거죠. 이 호기심이 이어져서 나중에 신원문개척 시기에 동남아시아 쪽으로의 진출까지도 이어지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뒤로 가볼까요? 자, 뒤로 가서 이제는 단원을 넘어가서 이 동아시아 지역 질서의 변화를 보자. 자, 명나라, 청나라가 등장을 하는 거죠. 자, 원나라 시기에 한족의 나라가 사라지게 되고 북방민족이 중국 전역을 지배하게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자, 근데 다시 한족이 부활하는 시기가 오네요. 자, 14세기 중요한 원이 쇠퇴하자, 그렇죠? 홍어조 출신의 누가? 주원장이 반원 세력을 모아서 난징에 명을 세우고 황제 자리에 올랐습니다. 드디어 뭐였다? 한족 왕조가 부활된 거죠. 자, 이 한족 왕조를 부활한 주원장의 업적을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재상제를 폐지하고 모든 권력을 황제에게 집중하였다. 주원장 홍무제는 황제 권력 강화하는 것에 모든 것을 집중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리학을 관학으로 삼고 과거제를 정비하였다. 세 번째로는 뭐가 있습니까? 그쵸, 나라 세운 지 얼마 안 되니까 돈이 많이 필요할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토지대장과 조대대장을 얼른 작성을 해가지고 세금을 거둘 필요가 있겠다. 네 번째, 이걸 바탕으로 그쵸, 농촌을 통제하기 위한 이갑제를 실시하였고요. 다섯 번째로는 유교를 반포하여 백성을 교화시켰다 라는 거겠죠. 자, 주원장이었습니다. 주원장의 업적들 5가지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은, 자, 주원장 이후에, 자, 영락제가 등장을 하죠. 자, 영락제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영락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뭘 할까? 자꾸 이게 넘어가네. 자, 영락제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정화의 원정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조공 책봉 체제를 더욱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영락제의 명령에 의해서 정화가 대함대를 끌고 그렇죠? 동남아시아 거쳐서 인도, 아프리카까지 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영락제는 수도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베이징을 수도로 옮겼습니다. 자신의 근거지가 되는 곳이었죠. 그리고 적극적인 대외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 적극적인 대외 정책의 하나가 바로 뭐였다? 정화의 대함대를 동남아시아와 인도양에 파견하는 거였죠. 네. 자, 밑에도 나와 있습니다. 정화의 대함대. 자, 밑줄 쳐볼까요? 영락제는 명 중심의 국제 질서를 확대하기 위해 정화에게 여러 차례 대규모 항해를 추진하게 하였습니다. 그 관련한 지도가 나와 있죠. 정화가 어디까지 갔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영락제 시기에 정화의 대함대 파견을 기억하시고, 자, 명나라 말기가 되면서 중기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북쪽의 몽골과 동남해안의 왜구가 명을 침략하였는데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럽니다? 북로, 남, 외라고 말을 하고 있다. 자, 북쪽에 몽골. 북쪽에 몽골이 쳐들어오고, 그리고 남쪽에 왜구가 쳐들어왔다.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북로, 남, 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자, 뒤로 넘어갈까요? 110조. 자, 명나라가 결국 망하게 되고 들어선 나라 누굽니까? 만주족의 나라 청나라가 되겠죠. 자, 청나라는 누가 세웠다? 누르하치라고 하는 사람이 세웠네요. 여진족 만주족을 통일하고 세운 나라가 후금이었습니다. 뒤를 이은 건 누구? 홍타이지죠. 자, 홍타이지 때는 내몽골을 복속시키고 나라가 더욱더 세집니다. 그러면 나라 이름도 바꾸게 되는 거죠. 청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까지 침략을 하게 되는 거네요. 자, 이 당시 청나라의 군대, 우선 8기군이었습니다. 자, 베이징에 입성해서 수도를 삼고 중국 전역을 장악하게 나게 되는 거죠. 자, 대표적인 전성기 시기 이제 황제들이 강희제, 옹정제, 권룡제가 나와 있었는데,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특히 강희제와 누구에 대해서, 권룡제에 대해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랬었죠. 자, 강희제는 뭐였습니까? 강희제, 첫 번째, 국내 반청 세력을 진압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러시아와 네르치스크 조약을 맺어 국경을 확정했다는 거죠. 왼쪽에 지도를 보게 되면, 자, 그렇죠. 어딥니까? 여기죠. 자, 요곳 네르치스크 조약의 국경을 맺었습니다. 러시아와 청나라 간의 국경이 애매모호했었는데 이거를 강희제 때 확정을 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권룡제로 갑시다. 권룡제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몽골의 남은 세력을 정복을 하고, 그쵸, 이게 핵심이죠. 최대 영토를 확보하였다. 왼쪽에 보게 되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청의 최대 영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 최대 영역을 확보했던 게 바로 누구였다? 그렇죠, 권룡제였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시다. 최대 영토 확보한 거 권룡제까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옆으로 가볼까요? 자, 옆으로 가서 111쪽입니다. 자, 111쪽은 청후의 중국 지배와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는 청나라가 기존에 있었던 한족을 지배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을 펼쳤는지를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랬죠. 강경책과 뭐였습니까? 회유책이었죠. 자, 강경책으로는 뭐가 있었어? 그쵸, 만주족 비판하면 죽여버린다. 만주족 비판 금지. 변발 강요. 만주족의 전통 머리 스타일인 변발을 안 하면은 다 죽여버린다. 이런 거였죠. 강경책이었습니다. 자, 당근도 줘야겠죠. 회유책도 같이 있네요. 자, 회유책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그쵸, 만한 병용책이 있었다. 만한 병용책. 어떻게 하는 겁니까? 능력만 있으면은 한족이더라도 고위간직의 한족 출신들을 임명한다는 거였죠. 우리가 그전에 원나라 같은 경우는 뭐였어? 몽골 제유주의라 그래서 몽골인과 생목인만이 우대됐었는데, 자, 청나라가 되면 달랐다는 거죠. 능력만 있으면 한족이더라도 만주족과 함께 고위간직에 등용하여 자신들의 능력을 펼칠 수가 있었다라는 거겠죠. 그것을 꼭 기억해 둡시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쵸, 유교 문화를 존중하였다. 기존의 명나라에 갖고 있었던 유교 문화와 이런 것들을 존중해 줌으로써 당근을 주는 거였죠. 자, 여러분 기억합시다. 강경책으로는 만주족 비판 금지, 그리고 변별 강요가 있었고, 회유책으로는
만한 병용과 유교문화 존중이 있었다는 겁니다. 강경책과 그리고 회유책 꼭 구분 짓고서 알아두세요. 자, 뒤로 넘어갑시다. 자, 경제가 발전하고 대외교류가 확대되잖아요. 자, 이 시기 명나라, 청나라 시기에 경제가 더욱더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서교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 과정 속에서 청나라로 뭐가 엄청나게 들어오게 되지? 그쵸. 은이 엄청나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은이 엄청나게 들어오니까 이제는 은을 뭐로써 쓰게 되는 거예요? 그쵸. 화폐로서 사용하게 된다. 어느 시기? 명청 시기입니다. 심지어 모두 은으로 납부해. 그쵸. 세금도 이제 은으로 납부하게 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이 당시에 은혜의 등장을 또 한번 봐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113 쪽에서는 명청시대의 사회와 문화가 나와 있네요. 자, 명나라, 청나라 시대 사회를 주도한 지배층, 신사라고 나와 있네. 우리가 송나라 시기에 등장했던 지배층은 누구였지? 그쵸. 사대부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죠. 자, 사대부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 명청 시기에는 뭐가 있었다? 신사계층이 있었다. 그쵸? 이 신사계층이 이제 사회의 지배계층으로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잠깐만. 자, 지배층이었다까지 일단 알아두시고요. 명청시대의 사회를 주도한 지배층은 신사였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또한 이 시기에 새롭게 등장한 학문이 있었죠. 자, 명나라까지는 이제 성리학이 이제 존재했었는데 이제 이게 비판하는 거죠. 성리학을 비판하며 지향을 비해 실천을 강조하는 뭐가 등장하였다? 양명학이 등장하였다는 거죠. 양명학이 등장. 송나라 때 등장했던 성리학이 이제 아니야. 이제는 정말로 지행할 실천할 수 있는 학문이다 라고 하는 양명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 밑에는 서양 문물의 전례라고 나와 있네요. 자, 명청 시기에 서양의 여러 사람들이 청나라, 명나라를 건너와서 이제 활약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이었죠. 자, 마테오 리치는 뭘 제작했다? 고려망국 전도를 제작하였다. 이 고려망국 전도 제작을 통해 중국인의 세계관에 큰 변화를 주게 된다는 거죠. 오른쪽에 시도 나와 있죠. 자, 기존 중화사상이라고 해서 기존에는 중국의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았었는데 이 마테오 리치가 만든 고려망국 전도를 보게 되면 어때? 중국은 수많은 대륙 중에 나라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중국의 세계관이 바뀌게 되는, 달라지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바로 이 마테오 리치의 고려망국 전도였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일본의 막부 정치가 시작되는 거네요. 무사 정권이죠. 자, 무사 사무라이입니다. 사무라이 대빵을 뭐라고 본다고 해서 쇼군이라 그랬고, 쇼군의 부하 지방에 이제 봉해가지고 이제 보내게 되는 다이묘가 있다 그랬죠. 자, 쇼군과 다이묘의 관계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자, 특히 막부의 변화, 정권이 계속해서 변한다 그랬죠. 처음에 등장하는 막부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가마쿠라 막부였죠. 가마쿠라 막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바로 뭐였어? 무로마치 막부였고, 무로마치 막부 다음에는 그렇죠. 에도 막부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가마쿠라, 무로마치, 에도 막부 순서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무사 정권의 변천 과정이었고, 특히 이 에도 막부 같은 경우는 뭐였습니까? 쇼군이 다이묘를 통제하기 위해서, 다이묘의 힘이 강해진 것을 억압하기 위해서 실시한 정책이 있었다 그랬죠. 그렇죠. 산킨 코타이 제도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가마쿠라 막부, 그리고 무로마치, 그리고 마지막에 에도 막부가 있었고, 에도 막부 같은 경우는 산킨 코타이 제도를 통해서 지방에 대한 임무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였다라는 것까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나와 있죠. 산킨 코타이 제도가 무엇이냐? 무엇이에요? 자, 다이묘는 1년마다 에도와 자신의 영지에서 번갈아 생활해야 됐다. 그 과정 속에서 여비와 생활비를 소비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공피해졌다는 거죠. 자, 뒤로 넘어갑시다. 자,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인도 지역 질서의 변화. 자, 오스만 제국이죠. 그렇죠. 이슬람교를 믿는 오스만 투르크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오스만 투르크가 국가를 세웠네요. 자, 그러면서 등장하는 두 명의 황제, 메흐메트 2세와 술레이만 1세였습니다. 메흐메트 2세 같은 경우는 기억해야 될 게 바로 뭐였냐? 콘스탄티폴리스 함락하여 어디를 멸망시켰다? 비잔티온 제국을 멸망시켰다는 거였죠. 자, 그래서 술레이만은 뭡니까? 그쵸. 유럽연합 함대를 무찔러서 어디를 장악해? 지중해를 장악했다는 거야. 자,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자, 지중해 이제 누구의 바다가 됐습니까? 오스만 제국의 바다가 되었죠. 이러니까 기존에 존재했던 서유럽 국가들은 이 지중해를 통한 동서무역이 가능해집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지중해가 아닌 대서양을 통한 새로운 항로 개척에 나서게 되는 거죠. 신항로 개척의 시대가 여기서도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메흐메트 2세와 술레이만 1세를 구분할 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17쪽에서는 오스만 제국의 통치 정책을 알아둘 필요가 있네요. 오스만 제국의 통치 정책 뭐였습니까? 그렇죠. 관용 정책이었죠. 관용 정책이었습니까? 뭐야? 지지야. 인두세만 납부하면은 그들의 종교나 그들이 뭐 하고자 하는 습관, 뭐 여러 것들을 다 어떻게 줬다?
허용해줬다라는 거였죠. 자, 다시 한번 오스만 제국의 통치 정책, 관용 정책이었다는 거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만 나면 지지야만 납부하면 지지야만 납부하면 어떻게 해줬다? 그렇죠. 그들의 종교도 인정해주고 그들의 자치도 허용해주는 무슨 정책? 관용 정책을 펼쳤다는 거죠. 자, 또한 오스만 제국은 자, 혈통이나 출신에 관계없이 유능한 자들의 관리를 등용하여 통치에 이용하였다는 거죠. 출신에 관계없이 뭐가 떠오릅니까? 원나라식의 몽골 제후주의가 떠올라야겠죠. 한족 남인 한인들은 어땠어요? 출신에 따라서 능력이 있어도 올라갈 수가 없었잖아. 고위관직 올라갈 수가 없었다고. 하지만 오스만 제국은 달랐다. 능력만 있으면 그대로 관리로 등용을 하여 통치에 이용하였다는 거죠. 자, 통치에 이용하였다. 자, 이 과정 속에서 등장하는 바로 뭐가 있었죠? 그쵸. 애니체리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네요. 애니체리. 기억합시다. 술탄에 뭐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친위부대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 자, 먼저 밑줄 쳐볼까요? 오스만 제국은 혈통의 출신에 관계없이 유능한 자들에게는 출세의 길이 열려 있었다. 그렇죠? 발칸반도에 누구를? 크리스트교도 청소년을 강제로 징발해 어떻게 합니까? 개종시키고 이들을 군대나 관료 충동하게 되죠. 그리고 이들로 구성된 술탄의 친위부대 애니체리라고 부릅니다. 오스만 제국의 팽창에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되는 존재들이죠. 애니체리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로 갈까요? 자, 동서문명 교차로 이스탄불. 오늘날 튀르키예의 도시죠. 이스탄불인데 이 이스탄불이 과거부터 불려진 명칭이 달랐다는 거죠. 과거 그리스 시대 때는 뭐라고 불렸다는 거야? 비잔티움이라고 불렸고 로마 비잔티움 제국 시기에는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불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둘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순서를 알아둬볼까? 비잔티움에서 뭐로 바뀝니까?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바뀌고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마지막에 이스탄불로 바뀐다라는 것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 가볼까요? 자, 넘어갑니다. 다양한 이슬람 국가 성장하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는 120, 121쪽 그리고 뒤에까지 보게 되면은 세 개의 왕조가 등장을 할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뭐였습니까? 그렇죠. 티무르 왕조죠. 티무르. 몽골 제국의 부활을 꿈꿨던 티무르 왕조였습니다. 티무르 왕조. 그리고 뒤로 가게 되면은 뭐가 있어요? 이란의 민족의식을 일깨운 누구? 사파비 왕조. 자, 그리고 뒤로 가면은 마지막 인도 지역에 등장했던 무굴 제국까지 세 개의 이슬람 제국 왕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먼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뭐라다? 티무르 왕조는 뭐다? 몽골 제국의 후예들이구나. 몽골 제국의 부활을 꿈꾼 게 바로 티무르 왕조였습니다. 뒤로 가면은 페르시아의 후예들, 그쵸? 이란이죠. 이란인의 민족의식을 깨운 어디? 사파비 왕조. 아, 이란은 사파비구나. 이 정도만 알아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 여기가 어딥니까? 인도죠? 저 인도 지역에 건국된 이슬람 왕조 무굴 제국이었습니다. 무굴 제국 기억하면 돼. 자, 무굴 제국에 두 명의 황제가 등장하네. 첫 번째가 누구였어요? 아크바르 황제였고 그 다음에 아우랑제브 황제가 등장을 하죠. 이 두 사람의 업적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아크바르 황제는 뭐였습니까? 그쵸, 힌두교를 믿는 왕비를 맞아들이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인두세를 폐지하였고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도 군인과 관료로 등용하는 뭐였다? 그쵸, 이슬람교와 힌두교의 화합에 힘쓴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아크바르 황제였습니다. 자, 이에 반대로 아우랑제브 황제는 어땠죠? 그쵸, 아우랑제브 황제는 무슨 독실한 이슬람교도였어요. 이슬람만의 종교야. 그러니까 아크바르 황제 때 폐지했던 인두세도 다시 부활하고 힌두 사원도 파괴하고, 그렇죠? 지나친 무슨 정책? 이슬람화 정책을 펼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힌두교도들이 이거에 대한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크바르 황제와 아우랑제브 황제의 정책이 전혀 정반대였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면 무굴 제국의 분화 관련해서 타지마할 여러 가지가 등장을 하죠. 자, 마지막입니다. 신항로 개척과 유럽 지역 질서의 변화가 나와 있네요. 자, 신항로가 개척되다가 나와 있네. 자, 이 당시 신항로가 개척될 수 있었던 배경이 있었다 그랬죠. 조건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자, 지중해 무역이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장악된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동방과의 무역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동방 상품의 가격이 어떻게 돼요? 치솟게 되는 거고. 그래서 소유럽 애들이 야, 우리가 직접 교역하자라고 하는 욕구가 커졌다는 거죠. 두 번째, 먼 바다를 나아갈 수 있는 항해술과 거친 파도를 견딜 수 있는 조선술이 발달을 하였고, 그 다음에 지리적인 발달이죠. 나침반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원거리 항해를 용이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모든 게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뭐가 가능할 수 있었다? 저 신항로 개척이 가능할 수가 있었다. 자, 오른쪽에 가게 되면 당시 신항로 개척에 나섰던 위대한 탐험가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자, 첫 번째로는 포르투갈의 에니크 왕자, 그리고 바르톨레메오 디아스, 그리고 바스코 다 가마, 그리고 콜럼버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젤란 일행이 나와 있네요. 자, 이 위대한 탐험가들이 어디까지 갔는지 그거를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에니크 왕자는 어디까지 갔대요? 자, 애니크 왕자는 자꾸 이게 내가 뭔가 버튼을 누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넘어가게 되는데 시간을 뺏어서 미안합니다. 자, 마지막 신혼록의 척이죠. 자, 애니크 왕자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다시 한번 애니크 왕자는 서아프리카 해안 지역에 이르렀다. 애니크 왕자였습니다. 자, 바르톨레메오 디아스는 어디까지 갔어요? 아프리카 남쪽 끝 희망봉에 도착하였고, 바스코 다 가마는 희망봉을 돌아 인도까지 갔네요. 자, 콜럼버스는 그렇죠, 인도를 찾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그건 인도가 아니라 그렇죠, 아메리카였죠. 아메리카의 서인도제도에 도착을 했고, 마젤란 일행, 일행이라고 표시된 건 마젤란의 중간에 죽었기 때문에 일행이라고 표시가 된 거라 그랬죠. 아메리카를 돌아 어디까지? 태평양을 가로질러 세계 최초의 세계 일주를 성공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탐험가들이 어디를 갔는지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아메리카 문명의 파괴. 이러한 신혼록 예측 과정 속에서 아메리카 문명이 파괴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아스테카 제국, 잉카 제국 등이 되겠죠. 에스파냐의 피사로, 코르테즈에 의해서 파괴되는 걸 볼 수가 있었고, 자, 이 시기에 그러면서 아메리카에 뭐가 퍼져요? 그렇죠. 먼저 유럽 애들이 뭔 짓을 저질렀는지 알 필요가 있겠네요. 그 문광이나 유럽인이 건설한 사탕수 담배 등을 재배한 대농장에 끌려가서 가혹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노동에만 시달린 게 아니죠. 일하다 보니까 유럽인들이 뭐로 옮겨놨어? 천연두, 홍역 같은 전염병까지 옮겼네. 그래서 목숨까지 잃었다는 거죠. 이에 옆에 있는 이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겠지만 라틴 아메리카 원주민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원주민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드니까 유럽인들은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어디서 찾았다는 거죠? 그렇죠? 아프리카에서 찾았다는 거죠. 아프리카. 자,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아메리카 세 개의 대륙 간에 이어지는 무슨 무역? 그렇죠? 삼각 무역을 우리가 꼭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아프리카로 뭐가 가고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로 뭐가 이동했는지, 아메리카에서는 유럽으로 뭐가 이동했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자, 아까 전에 원주민들이 죽었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건 바로 뭐였다? 그렇죠, 아프리카의 흑인들이었다. 이들이 돈을 주고 사서 아메리카에 다시 파는 거죠. 흑인 노예가 되는 거였고, 이 흑인 노예들이 농장에 투입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설탕이나 담배 그리고 금과 은을 유럽으로 보내게 되는 거였죠. 이게 삼각 무역이었습니다. 자, 이 아메리카에 생산된 금과 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유럽으로 흘러들어가니까 어때요? 물가가 치솟다는 거죠. 가격 혁명이라고 하는 거였고, 이 시기에 상업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발달하게 되고, 그 과정이 바로 우리 뭐라고 부른다? 상업혁명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다. 자, 뒤로 가게 되면은 절대왕정이 등장을 하네요. 자, 16세기, 18세기 등장했다. 그렇죠? 국왕을 중심으로 중앙집권적 통치가 강화된 절대왕정이었네. 자, 절대왕정을 뒷받침하는 게 뭐였습니까? 그렇죠? 관료제야 상비군이 있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했던 정당성은 뭘 통해서? 그렇죠? 왕권 신설이라고 통해서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정당성을 이제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 근데 이렇게 관료제와 상비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나게 많은 경제적인 부담이 있었다는 거죠. 이 경제적인 부담 어떻게 뭘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그렇죠. 상업 공업 활동의 발전, 그렇죠. 중상주의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유지하려고 하였다라는 거였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 중상주의가 과연 뭐냐? 자, 밑줄 한번 쳐볼까요? 중상주의 정책.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여, 그렇죠. 뭘 줄여? 수입은 줄이고 국내 상공을 보호 육성하여서 우리가 만든 물건을 다른 나라에 갖다 팔게 하는 무슨 정책입니까? 중상주의 정책이죠. 자, 근데 저마다 나라마다 중상주의 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수입을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럼 우리 물건 어디다 팔아요? 그렇죠. 팔 데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그렇죠. 바로 식민지죠. 그렇죠. 식민지. 식민지는 아주 다 뺏겨요. 가서 원료도 빼앗기고 원료를 가지고 이제 일하는 노동력도 빼앗기고 그 노동력이 일하는 물건, 생산의 물건도 다시 누가 사야 돼? 자기네가 사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 절대왕정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절대군주가 있었고 왕권 신수설 그리고 중상주의 정책을 바탕으로 했고요. 관료제와 상비군을 통해서 이 절대왕정이 유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뒤로 가게 되면은 이 유럽 각국 절대왕정, 유럽 각국을 절대왕정을 이끌었던 군주들이 나와 있죠. 자, 먼저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에스파냐, 그리고 펠리페 2세의 무적 함대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에스파냐의 무적함대, 펠리페이스의 무적함대를 격파한 게 바로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영국의 엘리자베스였습니다. 이때 제해권을 해상권을 장악하게 되고 영국이 해외 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된 계기가 바로 이거였죠. 자, 절대왕정을 대표하는 프랑스의 누구였습니까? 루이 14세였죠. 왕권 실수를 바탕으로 특히 중상주의 정책을 펼쳐서 베르사유 궁전을 화려하게 짓고 자신의 권위를 엄청나게 자랑했던 사람이죠. 자, 루이 14세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국가는 오직 왕의 존재를 통해서만 국가로서 존재할 수 있다. 그렇죠. 가장 뭐라고? 절대왕정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이 루이 14세입니다. 네. 자, 러시아의 페트르 대제 같은 경우는 뭐예요? 동유럽의 사람이죠. 자, 서유럽파를 추진합니다. 서유럽의 프랑스나 영국, 에스파냐 같은 서유럽파를 추진해서 왕권을 강화하게 되는 거고요. 자, 18세기 계몽사상 깨어있는 학문에 영향을 받은 프로이센의 프리디 2세는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했어요? 자, 군주는 백성의 주인이 아니라 국가 제일의 심부름꾼일 뿐이다 라고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절대군주들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업적이 있었는지를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과학혁명과 계몽사상이라고 나와 있죠. 특히 우리 계몽사상가들 3명이 등장하는데 이 3명이 어떤 말을 했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루소, 국가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인민에게 있다. 볼테르, 신앙과 언론을 출판하는 자유가 민주주의의 기초이다. 몽테스큐에 통치 권력 어떻게 된다?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30쪽부터 100쪽부터 131쪽까지 한번 교과서를 하나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자, 옆에 있는 대단한 마무리 무조건 풀어봐야 되겠죠? 대단한 마무리도 무조건씩 풀어보고요. 교과서에 있는 참고 자료나 표, 그림, 사진 이런 것들은 빼먹지 말고 한 번씩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방금 전에 선생님이 알려준 것들 위주로 공부하면은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을 거예요. 단 주의할 점이 있었죠? 내가 방금 선생님이 말한 것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다. 내가 말한 거는 2번, 3번, 4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볼 필요가 있고 그 주위에 있는 다른 내용들도 당연히 곁들여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교과서 범위에 있는 내용들은 다 공부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알았죠? 자, 고생했습니다. 자, 좋은 성적 거두길 바랄게요. 자, 안녕.